지난 시간에 우리는 1948년 재헌헌법부터 1980년 50 정권을 출범시킨 8차 개헌까지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헌법 개정은 대부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연장하거나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됐습니다. 헌법이 담아야 할 국민적 열망이나 시대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87년) 온 나라에 울려 퍼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시위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독재 권력의 항복으로 이루어진 9차 개헌. 헌법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시대, 미래 헌법이 담아야 할 시대 정신과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성토가 강도 높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은 유명무실했던 국정조사권까지 거론됐습니다. 경찰은 이 야만적인 고문 살인사건 발생 30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은폐 호도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팡 치니까 억하고 쓰러져 속사했다고 하는가 하며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사에서 이 진상을 밝히는 이것만이 이 12대 국회의 최소한 최대한의 임무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 한마디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인 제5공화국. 당시 국민들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국회는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사법부도 행정부에 종속돼 삼권 분립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에 헌법 개정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특히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그리고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정부. 1980년대 대한민국은 그렇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왔고 민주화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군부 정권은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맞설 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던 중 발표된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4.13 호원 조치. 하지만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는 꺾이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4.13 호원 조치 발표. 약 한 달 후인 5월 27일 민주화운동 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호언철폐 민주헌법쟁취를 외치며 6월 10일 범국민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0대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개헌 요구 시위는 대학생과 민주화 세력을 넘어 전 국민적 참여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1987년 6월은 민주헌법 쟁취투쟁으로 뜨겁게 타올랐고 결국 집권 세력은 항복했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민주헌법 쟁취 열망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29 선언 약 한 달 뒤인 7월 24일 국회에서 8인 정치회담이 구성됩니다. 개정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당인 민정당 4인,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 4인이 참여했습니다. 여당인 민정당은 또 다른 야당인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과도 각각 4인 정치회담을 진행했습니다. 8인 정치회담은 7월 31일부터 한 달간 활동하며 100여 개의 헌법 쟁점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제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를 두고는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로 의견이 갈렸지만은 군사 독재와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5년 단임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외로 합의안은 쉽게 나왔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여야 모두 개헌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민주 양당의 8인 정치회담 대표들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9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우리 민정민주 양당의 대표들은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의식과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했고 오늘 이렇듯 합의를 보게 된 것을 우리 대표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과 함께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민주헌법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완수하게 된 것은 국민의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보람을 느끼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참 정말 그 민주 발전을 이룩돼서 온 국민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인 정치회담에서 합의된 골격을 토대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기초소위원회 10인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국회의원 264명의 발의로 정식 상정됐습니다. 행정부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장기 집권 방지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직선의 국민적 합의를 받아들여서 안 제67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습니다.
6월 항쟁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힘으로 그 개헌의 단초를 마련한 헌법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통치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직선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한편 5년 단임제를 규정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그런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도입하면서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뭐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1987년 10월 12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9차 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54표, 후 4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월 27일 진행된 9차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는 직선제를 바랐던 국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총 유권자 중 78.2%가 투표해 찬성 94.5%로 확정된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마련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10월 29일 공표된 9차 개헌안. 이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 폐지, 국정감사권 부활과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개헌을 요구해서 만든 민주헌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짧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신헌법이나 50체제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헌법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9차 개정 헌법은 국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과는 확연히 다른 뉴 밀레니엄,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취라는 시대 정신을 담았던 87년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 IT 전문가들의 이복이 서울의 한 호텔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집중해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둑판.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5번의 대결 결과는 4대1.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이 대결 이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것은 인간이 기계에 패배했다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산업 현장을 누비는 것을 넘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고 새로운 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10년 뒤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라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1997년 새해 벽두, 한파와 함께 몰아친 외환 위기의 거센 파도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IMF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은 양극화를 불러왔고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치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동과 복지, 젠더, 병역, 환경, 인권, 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요구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1987년 9차 개헌 당시에는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개헌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가 우리 헌법이라는 체제로 완성돼 있지는 못하다. 시대적인 좀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 여야가 아마 개헌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할 텐데, 문제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겠느냐. 국민들에게 이 개헌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연결이 아직 못 되고 있는 게 아닌가. 1987년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신설된 이래 헌법이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 헌법으로 성립된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관습 헌법이라는 말이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자는 개헌만 우선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권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8년 7월 18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며칠 후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51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개헌 연구단체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해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화된 민주법치 국가에 맞는 헌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개헌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국회로 꼽힙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85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모임이 결성됐고 한 달여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해인 2017년 국회는 미래 구상을 위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개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전체 회의와 또 의논해서 마련할 각 분과 소위원회에서의 공청회 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헌특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7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전국을 돌며 11차례의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 지방자치, 권력구조 등의 사안은 물론 정당 및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23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음에도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치개혁특위와 합쳐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강조해왔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목표로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한 달간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자문안을 보고한 후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헌안은 그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월 3일 개헌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개헌안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에 방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대통령 개헌안과 야당 개헌안은 권력 구조부터 총리 선출, 국회 권력 견제, 대통령 권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촛불 혁명의 계기로 그 개헌 요구들이 많이 분출은 했습니다마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개헌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백가쟁명식의 개헌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를 다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헌법을 개헌하겠다고 하면은 블랙홀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해서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임기 초에 안 되면 임기 말에라도 하고 싶은데 임기 말에는 또 미래 권력이 또 드러나요.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묘한 릴레이가 계속 해오면서 지금 현재의 개헌 논의의 악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7년간 국회와 대통령마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때로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실제 개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개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금 개헌을 얘기해야 할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뵙게 돼서. 아니 실제로 뵌 게 젊으신데. 제가 팬입니다. 예, 앉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오늘 의장님께 개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의장님 취임하신 후 꾸준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개헌이 87년이잖아요. 그게 37년 됐습니다. 와, 오래됐네요. 예. 그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인데 87년 헌법을 개정하고 37년 동안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에 선진국에 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방에 30년, 40년 동안은 경제 성장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았다면 나중에 30년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살려서 이 병행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길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사회 개헌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또 지역의 불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세상이 크게 변한 것 중에 AI를 비롯해서 이런 성장 동력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해서 굉장한 전환기가 왔어요. 더더군다나 기후위기까지 오면서 지금 세상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개헌하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지난 국회보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가 있으면 굉장히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정말 대화하기 어려운 국면들이 생기는데 마침 제가 국회의장이 된 시기는 총선이 끝나고 다음 지방선거 할 때까지가 제 임기고 그래서 그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논의를 해서 개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개헌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건 좀 뒤로 미루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먼저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다 있는 그런 것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 중심으로 해도 좋고 뭘 해도 전 좋다. 그래서 개헌을 시작해야 된다. 시기나 개헌의 폭에 대해서는 합의한 만큼 하자는 것이고요. 그 개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중심의 개헌을 해도 좋고 또 저출생 문제 하나만 갖고 개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의장님이 보시기에 헌법에 꼭 담아야 할 이 시대 정신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 지금의 시대 정신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또 이 지역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헌법에 보다 좀 더 명시를 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 발전과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다 포함시켜야 된다. 특히 기본권에서는 생명권, 안전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께서 개헌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바꾸는
큰 길을 만드는 그거라고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일 때 의석하고 관계없이 이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심이니까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헌과 내 삶의 관계 이런 것도 다시 좀 생각해 가면서 많은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우리 의장님이 계셔서 반드시 이제 좋은 개헌이 이루어지리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 바쁘신데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지난 37년간 개헌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갈등 요소도 많아지고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개헌의 방향부터 절차와 방법,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 구조 등 새롭게 담아내야 할 조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헌 논의에 있어 대표적인 쟁점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450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는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의 지향점, 기본 가치와 이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개헌 논의에 있어 빠지지 않는 것이 헌법 전문에 어떤 내용을 수록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한 가지는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생명체 존중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의 가치를 담음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새롭게 담아야 할 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5.18 정신의 수록입니다. 5.18 민주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헌법 전문에 최우선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개헌 논의 시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헌법 전문과 관련한 논의 외에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만큼 개헌 논의에서는 핵심 쟁점입니다.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에서도 핵심은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였습니다. 국민 직선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선거에 의한 주기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이 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견제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 형태 도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삼권 분립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반면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권력 집중과 지역주의 해소, 분권과 협치를 위해 내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로 제시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정부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현행 5년 단임의 대안으로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개헌 논의 때마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벗어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영국처럼
왕이나 귀족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회의나 의식을 대표하고 주재하는 프레지던트로 부르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국 정치 현실을 살펴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주로 의원 내각제에 대한 검토가 많았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의 구성권을 갖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의 하나인데요. 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닌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맡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 정부제, 즉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원 정부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 혹은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가 집권하는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이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했고 2007년부터는 동거 정부가 사라지고 지금의 대통령제 비슷한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권력을 모두 남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이나 혹은 국세청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왜 법에는 전부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본다면 그 답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진보는 기본권이 확대되는 과정이며 투쟁의 대가라고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 쟁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못지않게 쟁점이 되는 것은 기본권 확대와 강화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 사회의 도래와 함께 환경과 기후위기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헌법에 담아내야 할 새로운 기본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7년 헌법이 담은 시대 정신이 민주화와 직선제였다면 최근의 개헌 논의에서 담아야 할 시대 정신은 기본권의 확대와 강화입니다. 이에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건강권, 정보 기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등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인 생명권과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안전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 의무 강화도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때문에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권 보장을 기본권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권의 명시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입니다. 건강권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기본권도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할 주요한 기본권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보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보 시스템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것,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은 자기 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들, 그리고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활 관계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이 정보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같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요. 이 밖에 성별과 장애 등의 차별 개선 노력 의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약자 권리 강화, 주거권을 독립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 등이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달라진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진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 고용 구조와 소득 분배 등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라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위기와 기회 요인, 과제와 대안을 헌법적 가치로 바라봐야 한다는 물음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과제 중 당면한 것은 인구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인구 변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2019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개인의 출산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와 접근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 불안과 높은 집값,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꼽힙니다. 때문에 새로운 헌법의 경제 조항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여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의 가장 단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행헌법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대한국민이라는 단일 민족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지는 다문화 체제 또는 다국적 체제, 국제화 시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헌법이 아니거든요. 실제 인구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혈통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헌법의 차원에서는 이 국민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인구 위기와 더불어 새롭게 논의해야 할 과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알파고의 공개로 시작된 인공지능의 등장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 정보 검색과 제공을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규정 신설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의 기본 원칙부터 AI 윤리와 책임까지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당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노동구조입니다. 이미 상담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공간 정보 산업, 데이터 경제 등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담을 경제, 사회, 교육 등의 시스템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길을 다니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등 생활의 모든 것이 정보가 되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의 확산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기본권에 개인정보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 처리 과정과 안전성 등을 확인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 처리를 요구할 기본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 사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뭐 현행 헌법 하에서도 사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았던 정보기본권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의 부작용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국가 위기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 분권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지방 소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심각해진 인구 유출이 지방 소멸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지방 분권 방향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특색에 맞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차 개정 헌법에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치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막연해 지방자치의 대부분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2대 국회의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 분권을 개헌에 명시를 해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는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지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개헌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세자 주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2022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 운영에 있어 중앙 정부에 의지하게 되고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방 분권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스위스. 연방 국가인 스위스는 게마인대, 칸톤, 연방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체계의 독립성, 자율성, 보충성의 원리가 중심입니다. 최소의 정치 단위인 게마인대는 지역의 사무 전반과 연방이나 칸톤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연방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지역의 포괄적인 권한은 지방정부인 칸톤에 배분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는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업무 수행권, 자치 재정권, 자치 계약권에 이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의 추진에 있어 스위스 지방정부의 그러한 권한들은 우리 정부 역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난 개헌 논의에서 이미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자치행정권 강화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에서 주민자치라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같이 연방제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지방분권의 수준까지 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력은 중앙정부만 잘해서는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에서 각자의 어떤 동력이 생기려면은 지방분권은 단순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의 어떤 제도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력의 견제를 할 수 있는 헌법과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87년 헌법은 이미 낡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새 옷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소멸과 기후 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내일을 전해야 합니다. 새 헌법의 개정 주체는 당연히 국민입니다. 국민 참여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37년 전 그때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